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는데요. 지금 북부지방 전쟁은 끝났고 남부 그리고 동부에서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동부 지역, 그러니까 하르키우 남쪽 여기에서는 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이 방어군을 향해서 아주 집중적인 공세를 펴고 있고, 남부 지역, 즉 헤르손 이런 지역에서는 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게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 양쪽이 좀 다른 모양새인데, 이 헤르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다시 러시아군 몇 개 여단, 3개 여단을 포위해버렸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이 동부 지역에서도 하르키우 남쪽에서 러시아군이 대대적인 공세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군은 이 학습 효과가 없는 건지 똑같이 또 이 우크라이나 경보병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전차 부대가 털려버렸습니다. 그 소식 알려드리겠고, 체코,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체코 한 번 더 추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4월 6일 전황인데요. 주요 전과를 보면 일단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한 100명 정도 사살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총 18,600명 정도를 사살했고, 전차도 별로 없습니다. 전차 8대, 장갑차량 1대. 이거 지금 오타가 아닌가 싶어서 몇 번 봤는데, 총참모부 발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1대. 그래서 오늘 이 어떤 그 장비에 대한 전과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 전선 상황에 대해서 전황 브리핑은 승전 소식이 많은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뭐가 진실인지는 알 바는 없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이 장비에 대한 전과는 오늘은 굉장히 적다. 이번 전쟁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황을 알려드린 이후에 가장 적은 날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전차 8대, 여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장갑 차량 1대, 평소에 한 60대 70대 이렇게 되던 장갑 차량이 불과 1대, 이 카운트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대공무기, 야포 이런 거 없고 항공기 1대, 이것뿐이에요. 자, 주요 전선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드니프르강 이북 공세를 강화했다. 그래서 이 드니프르강이 이렇게 이어져 있죠. 이 북쪽에 자포리자가 있고 헤르손이 있는데, 이 자포리자는 러시아군이 여기를 점령하려고 공세를 펴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실패를 받고, 여기를 우크라이나군이 좀 더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 그리고 헤르손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탈환하기 위해서 공세를 펴고 있죠. 여기에 러시아가 방어선을 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 드니프르강 북쪽에 있는 이 러시아 군들을 포위 섬멸하려는 이 우크라이나군의 기동이 이제 드디어 결실을 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 자포리자 주에 있는 이 정착촌들을 여러 개 연쇄 탈환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데, 멜리토폴에 대한 포격 사정권에 접근했다. 이 멜리토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철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크림반도에서 들어오는 주요 보급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멜리토폴인데, 이 멜리토폴이 이 끝에서 한 70km 되는데, 이 포격 사정권까지 우크라이나가 지금 진입했다. 그래서 멜리토폴 시가지에 자신들의 국민들이 사는 그 시가지에다가 포격을 할 리는 없겠지만, 그 외곽에 러시아군 부대들을 향해서 아마 포격을 할 수 있는 지금 지점까지 들어갔다라고 총참모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이 마리우폴에서 지금 아조프 연대, 아직도 지금 그 항만 지역을 중심으로 방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군이 항만 지역에 접근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격퇴당했다라고 총참모부가 밝혔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슬로반스크 지역에 집중 공세 중이다. 그러니까 이 이지움 남쪽 지역에 집중 공세 중이다. 그래서 이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이 헤르손을 포기하고, 이 헤르손 쪽에 워낙 많은 병력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헤르손을 뺏겨버린 상태에서 다리를 끊지 못하면, 이 우크라이나군이 병력 우위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쑥 돌아버리면 여기 완전히 그냥 무인지경으로 전부 뺏기면서 크림반도까지 위험해지죠. 그래서 헤르손을 포기하고 강을 건넌 다음에 다리 2개가 있으니까 그 다리를 끊어버리면, 우크라이나는 이 다리를 건너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드네프르 강을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강 남쪽으로 내려와서 방어선을 칠까를 러시아는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얘기인데, 지금 부차 지역에
러시아의 그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이런 전쟁 범죄 상황이 굉장히 전 세계인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차에 있던 그 여성 한 분이 젊은 여성인데 그 결혼한 유부녀예요. 이분이 지금 외신에 출연해서 이 그 전쟁 범죄를 저지른 군대는 러시아군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도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폭로를 하는 외신 기자회견을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 성범죄라든지 집단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뭐 이게 과연 같은 나라 사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무서운 그런 행위를 우크라이나군, 영토방위군, 우리가 치면 향토 예비군이 저질렀다라는 증언을 했는데요. 그게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정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범죄인지 알 수가 없으나 개인의 일탈이었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검찰이 개입을 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어서 아니 이 사람들 만약에 진짜라면 러시아군보다 더 나쁜 사람 아닙니까? 자국민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밝혀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투기가 이 리비우, 이 서부 방면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캡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전투기가 하도 이제 격추되니까 특히 그저께 수호이 35가 격추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러시아 전투기가 잘 안 들어온답니다. 수호이 35가 격추되는데 그보다도 나머지 다 수호이 35보다 성능 낮으니까 뭐 당할 재간이 없죠. 그래서 안 들어온 상황에서 이제는 우크라이나군의 전투기가 이 지역에서 캡을, 즉 전투 공중 초계를 돌고 있는데 그러던 차에 리비우 방면, 지금 리비우에 뭐 체코에서 들어오는 무기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집합하는 그런 곳이 리비우 아니겠습니까? 서방 나토에서 지원해주는 무기 이런 거 전부 다. 그래서 그 리비우에 무기가 집합하고 있는 곳을 향해서 러시아가 순항미사일 8발을 쏘았는데 그걸 아마 나토의 조기 경보기가 다 알려줬겠죠. 순항미사일 해봐야 뭐 시속 한 850km 되니까 전투기가 그냥 따라가서 열추적 미사일 딱 쏴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8발을 전부 다 격추시켜버렸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참 되는 일이 없네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 동부 지역의 전투 그리고 남부 지역의 전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려하던 드네프르강 이북의 러시아군 고립이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현지 시각 4월 6일 새벽 우크라이나군이 드네프르강 유역의 헤르손주 최동단 노보보로론 초프카를 점령하면서 드네프르강 이북의 러시아군 병력이 포위망에 갇혔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남부 공세로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 일대에서 패퇴를 거듭하던 러시아군이 드네프르강 이북에 갇혀 꼼짝없이 고립되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4월 6일 전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3월 말부터 헤르손주 전역에서 공세를 펴며 헤르손 동쪽 약 50km 떨어진 코자츠케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는데요. 이곳을 방어하던 러시아 제49연합군 예하 제205 차량화 소총 여단 대대전술단이 패퇴하면서 현지 시각 4월 3일 우크라이나군이 강연안의 베리슬라보 지역까지 도달했다는 리포트가 올라온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크리프리 방면에서 자포리자 방면으로 진격하던 우크라이나군은 베리슬라보에서 북동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노보보로론 초프카를 현지 시각 4월 6일 탈환했는데요. 이에 따라 헤르손주 동부의 드네프르강 유역에서 작전하던 제126 독립근위 해병 방어여단과 제11 독립근위 공중강습여단 그리고 제205 독립차량화 소총여단 병력 일부가 강 주변에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이 고립된 헤르손 동부의 드네프르강 유역의 강폭은 좁게는 3.6km, 넓게는 9km에 달하고 깊은 곳의 수심은 53m, 평균 수심은 8m에 달해서 전문적인 도하 장비를 갖춘 공병 지원을 받더라도 도하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문제는 남부 전선에서 헤르손 방어에 집중하고 있는 제49연합군은 베리슬라보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탈출로를 열어줄 수 있는 증원군을 보낼 여력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 지역에 갇힌 2개 여단 이상의 러시아군 병력은 밀려드는 우크라이나군 부대를 상대로 말 그대로 배수진을 쳐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뭐 제가 기우 서쪽 포켓, 동쪽 포켓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포를 채웠다. 근데 지금 뭐 야, 그 포로 어떻게 갔냐? 이야기하는데 아니 뭐 그걸 그렇게
이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지도 한 장에 보여드리니까 짚어 채우면 자, 다 이리 와 해가지고 한 번에 다 잡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말이죠. 우리나라보다 6배 큰 나라 땅덩어리입니다. 인구도 우리보다 더 적어요. 인구 밀도가 훨씬 적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 지퍼를 채웠다고 하더라도 그 지퍼가 우리 휴전선보다 더 길 수 있어요. 그런 지역에 지퍼를 채웠는데 도로는 하나밖에 없고 그럼 나머지는 다 산으로 들러 도망을 가겠죠.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 동남쪽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격전이 벌어지는데 이 주력 부대를 지퍼 채운 그 주력 부대를 바로 그냥 산으로 들러 그 포로들 또는 잔존병력들 잡으러 다니겠습니까? 안 하죠. 예비부대들 영토방위군하고 즉 우리로 지금 향토방위군하고 교대를 하고 인수인계를 해주고 다시 이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로 어디 갔냐? 너 왜 거짓말하냐? 라고 하는데 참 기가 찬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에서도 또 지퍼를 잠궜습니다. 자, 지퍼를 잠궜단 말은 잠그면 다 잡습니까? 아니죠. 한 명씩 한 명씩 사복 갈아입고 도망가는 거 그걸 이 우리나라보다 더 큰 땅덩어리에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적은 병력으로 어떻게 그걸 잡아냅니까? 그만큼 적의 예봉을 다 꺾었다. 그리고 적의 부대를 와해시켰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4월 3일 날 제가 전투 지경선 쪽으로 우크라이나군의 기갑부대가 밀고 내려오겠다 라고 그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 기갑부대가 4월 3일을 기점으로 이 강 연안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베리슬라보라고 하는 마을을 탈환했고 그러면은 이 기갑부대, 전차부대가 이런 식으로 잘라버렸죠. 그러면서 이 205 예단, 이 기계화 보병 차량화 소총 예단인데 이걸 지금 반으로 잘라버려서 이 205 여단의 병력들이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동북쪽으로 지금 여기 이 해안방어 여단인데 러시아가 얼마나 지금 병력이 없으면 해안방어하는 이 여단을 불러다가 지금 여기다가 지금 보내놨어요. 물론 여단 전체가 있지는 않을 것이고 뭐 한두 개 대대 전술단이 들어와 있겠죠. 그리고 이 지역에도 지금 그 러시아군의 11 공수여단이 들어와 있는데 공수 여단 전체가 들어와 있지는 않겠고 뭐 한두 개 대대 전술단 정도가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맥시멈 3개 여단, 그렇지만 이 205 기계화 보병 여단 같은 경우는 반으로 잘렸고 그래서 이 편제상으로는 한 3개 여단, 그렇지만 실제로는 한 2~3개 BTG 즉 대대 전술단이 여기에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노보보르론초프카 여기를 4월 6일 날 탈환했으니까 지금 이 부대는 여기 갇힌 겁니다. 그러면은 이 키우 서북쪽처럼 강을 건너서 도망가면 되지. 근데 거기는 실개천 같은 강이었는데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우리 한강보다 몇 배로 넓습니다. 우리 한강 해봐야 뭐 한 1km 남짓 안 되죠. 그런데 여기는 가장 좁은 지역이 강폭이 3.6km예요. 강폭이 우리 한강 한 500m 뭐 이렇게 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강 보면 그렇게 넓어 보이는데 가장 좁은 지역이 강폭이 3.6km, 보통 넓은 지역은 9km. 이건 헤엄쳐서 사복 갈아입고 건너올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죠. 그래서 이 건너편에서 여기를 보면 바로 이 호텔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이건 공병부대가 와도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고립이 되어 있고 이래서 이 드네프르강 북쪽에 헤르손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러시아군이 있는데 그 러시아군들이 차라리 그냥 남쪽으로 내려가서 다리를 끊어버리자. 다리가 2개밖에 없으니까 이 넓은 강을 우크라이나군도 건널 수 없죠. 그래서 이러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시 우크라이나군이 남쪽에서 대규모로 격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3개 예단, 편제상 3개 예단을 포위해버렸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리겠고 체코 소식 알려드립니다. 돈바스 지역의 대공세를 앞두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체코의 지원이 점점 더 화끈해지고 있습니다. 4월 3일 체코가 발송한 전차와 장갑차 초도 물량이 4월 5일 우크라이나 리우에 도착했으며 체코가 더 화끈한 추가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열차편으로 서부 대도시 리우에 도착한 체코 지원 기갑차량 초도 물량을 현지 시각으로 4월 5일 인수했으며 후속 지원 장비와 군수 지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체코 정부가 현지 시각 4월 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차량은 체코군이 치장물자로 보관 중이던 T-72M1 전차와
PVP-1 보병 전투 장갑차인데요. 체코는 열차가 준비되는 대로 추가 물량을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은 물론 이들과 함께 작전할 자주포 지원도 우크라이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체코가 지원한다는 자주포는 1970년대 체코슬로바키아 시절 개발된 세계 최초의 차륜형 자주포 다나인데요. 이 자주포는 30톤급의 8륜 장갑 차량에 39 구경장 곡사포를 탑재한 모델로 자동 장전 장치를 채택해서 분당 4발의 속도로 20km까지 포탄을 날려보낼 수 있는 우수한 모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020년 체코군의 퇴役 대상 다나 자주포 26문을 인수하기로 계약했고 올해부터 해당 물량을 인수할 예정이었는데요. 체코는 올해부터 신형 차륜형 자주포 세자르가 배치되는 점을 감안해 보유 중인 다나 자주포 86문을 우크라이나에 넘겨주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체코는 이와 별도로 전투 중에 손상된 우크라이나군 전차와 장갑 차량을 체코에서 수리해 우크라이나로 다시 넘겨주는 군수지원 문제도 협의 중인데요. 지토미르와 하르키우 전차 공장이 파괴되어 키우와 리비우 단 2개 공장에서 전차 생산과 수리를 병행하던 우크라이나에게 체코의 이 같은 제안은 그야말로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반응 장갑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아주 극초기형 T-72지만 그래도 큰 힘이 되겠죠. 4월 3일 발송을 시작했는데 4월 5일 해외 배송인데도 아주 빠르게 도착을 하네요. 그래서 4월 5일 날 리비우에 도착을 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부대 편성을 해서 현장에 보내겠죠. 자, 이런데 체코가 이것뿐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전차들, 장갑차들 빨리 보내주는 것 뿐만 아니고 포도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자주포인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궤도형 자주포하고는 좀 다르죠. 차륜형 장갑차 위에다가 포탑을 얹어 놓은 건데 이게 체코슬로바키아 시절에 만들었던 그런 포예요. 그런데 메커니즘이 대단히 구식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 장전 장치도 있고 그런데 사거리가 한 20km 정도밖에 안 되는 단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152mm입니다. 그런데 체코가 프랑스로부터 역시 이 차륜형 자주포 근데 메커니즘은 이거보다 낫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세자르라고 하는 자주포를 구매를 했어요. 그것도 대당 80억. 어마어마하게 눈탱이 바가지를 썼는데 그게 이제 올해부터 지금 프랑스로부터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자주포가 밀려나가니까 그걸 우크라이나에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방 나토 표준은 155mm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 공산권 표준이 152mm였으니까 포탄이 안 맞죠. 그래서 이제 이걸 체코는 나토니까 우크라이나에 주겠다라는 건데 유상으로 주는지 무상으로 주는지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없고 어쨌든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가 이걸 돈 주고 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그걸 지금 빨리 계약을 진행시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렇게 체코가 화끈한 서비스를 해준다. 거기다가 더 화끈한 서비스는 또 뭐냐. 이제 우크라이나에 전차 수리할 수 있는 곳이 한 4-5개 되는데 그중에 제일 큰 데가 하르키우였어요. 근데 하르키우는 전선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박살이 나버렸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치장 물자들 끄집어내어서 그걸 수리하고 정비하고 해서 현장에 보낼 수 있도록 창정비를 해야 되죠. 아니면 창정비 아니라도 간이정비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전선에서 곳곳에서 또 파괴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또 수리 재생을 또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기존 전차 수리 공장이 파괴됐으니까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체코가 우크라이나 당신네들은 치장물차 끄집어내어서 수리해서 현장으로 보내는 그 임무에 집중하고 전투 중에 피격돼서 파손된 그 전차들, 장갑차들은 우리한테 보내. 우리가 수리해 줄게. 이렇게 또 화끈하게 하는 겁니다. 이야, 이건 거의 전쟁에 개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나토라는 백을 믿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 체코는 도대체 왜 이러냐? 일단 체코는 러시아, 과거 소련으로부터 공격받았던 전례가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다음은 우리다. 또 우리는 또 소련으로부터 짓밟혔던 경험이 있다. 1968년 프라하의 봄, 민주화 시위를 했다가 소련이 20만 명을 끌고 와서 그냥 짓밟아 버렸죠. 그리고 민간인 시위하던 사람들도 죽여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이 상황이 남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아무튼 체코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들
인접해 있는 폴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또 승전보입니다. 보겠습니다. 돈바스 지역을 빠르게 석권하려는 러시아군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네츠크주의 교통요충지 슬로반스크를 점령하려는 러시아군이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노획당한 토스-1A 브라티노 열 압력탄에 박살났던 부대가 하루 만에 추가 공세에 나섰다가 격퇴당했습니다. 40여일간의 공세 끝에 하르키우주의 소도시 이지움을 점령하고 도네츠크 방면으로 남하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슬로반스크를 우회 타격하려고 하르키우주 바르벤코보를 공격했다가 우크라이나군 경보병들에게 큰 피해를 입고 쫓겨갔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현지 시각 4월 6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세에 나선 부대는 우크라이나군 제95 공중강습여단과 하르키우주 영토방위군이 지키고 있던 T-2122 국토를 따라 공세에 나섰다가 4월 5일 오전에 우크라이나군에게 노획된 토스-1A 열압력탄 세례를 받았던 제4 근위전차사단 예하의 제13 근위전차 연대였는데요. 이들은 우세한 전력을 믿고 바르벤코보로 진격했다가 엄청난 대전차 무기 세례를 받고 격퇴당했습니다. 이 부대는 T-72B3 전차와 BMP-3 보병 전투장갑차, 신형 타이푼 장갑트럭과 티그르 전술차량 등으로 무장한 기동부대로 슬로반스크 전면에서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이 뚫리지 않자 바르벤코보로 우회 기동해 우크라이나군의 측면을 강타하기 위해 투입된 부대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갑부대들이 매복한 경보병들의 휴대용 대전차 화기에 초토화된 경험을 벌써 잊었는지 도로를 타고 빠르게 진격하다가 우크라이나군이 만들어 놓은 킬존에 들어갔는데요. 이곳에서 엄청난 수량의 대전차 화기 공격을 받고 혼비백산에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기갑부대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대평원 지역인 돈바스 북부 지역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대규모 기갑군단들을 제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전력이 대부분 경보병이라는 점,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3월 말까지 증편을 완료했다고 밝힌 최소 3개 전차 예단이 어느 전선에서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인데요. 과연 우크라이나가 이 비장의 카드를 어느 시점에 꺼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군은 뭐 이 망각의 병에 걸렸는지, 아니 이렇게 계속 당하면 똑같은 일을 안 해야 되죠. 근데 똑같은 일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슬로반스크 이 지역이 이제 교통 요충지라서 여기를 때리려고 하는데 열리지 않죠. 그래서 이 이즈움에서 출발한 이 부대가 이쪽으로 우회 기동해서 치러 갔는데 여기서 지금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당하고 있는지, 지금 러시아가 북부 지역에서 패퇴하고 도망 나온 이유가 후속 군수지원이 안 됐기 때문 아닙니까? 그 군수지원 차량들, 그 부대들, 호송 부대들이 계속 뭐 숲이나 이런 데 매복해 있던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 무기에게 당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군수지원이 안 돼서 결국은 패퇴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런 숲에서 숨어서 공격하는 대전차 무기들의 세례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느냐? 이거 좀 생각해야 되죠. 근데 생각 안 하고 여전히 똑같은 패턴 보십시오. 숲입니다. 양쪽에. 당연히 누가 봐도 여기에 대전차 무기를 잔뜩 매복시켜 놨을 것이라고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지역을 수색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뭐 무인지경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 사방에서 날아온 대전차 무기들 뻥뻥 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전차들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다 박살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지 정말 망각의 병에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군이 이렇게 치고 있으니 뭐 저희들도 기분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군은 여기가 지금 주력 부대들이에요. 주력 전차 부대들이 지금 이렇게 깨지고 있는데 이 주력 전차 부대들을 깨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주력이 아니죠. 그냥 경보병 부대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3월 말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3개 기갑 예단을 증편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2기갑, 3기갑, 4기갑 3개를 증편했는데 그게 지금 어디에도 전선에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언젠가는 어느 시점에 어느 지점에 짠 하고 나타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주력 부대들 아닙니까? 그 주력 부대들이 과연 어디에 등장할 것이냐?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경보병에게도 깨지고 있는 러시아군 주력부대, 전차부대들이 과연 우크라이나 주력부대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모양새를 보일 것인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한 5개 기갑여단 정도의 장비들을 노획했죠. 그리고 지금 체코에서 한 2개 기갑여단 정도의 장비들이 또 들어오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전선에 투입되었을 때 이 전선은 또 어떤 양상을 보일지 계속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